예, 24년 생물 기출 해설 26번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문제 풀이와 쉬운 두 가지 보셨죠? 에드먼 분해법 2차원 전기영동.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IEF라고 불리는 등전점 전기영동 내용을 보셨고요. 이번에는 엘라이자를 보시겠습니다. 근데 엘라이자는 사실 중요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분자생물학에서 이제 기존에 출제되지 않던 다른 부분이 출제된다면 엘라이자는 대상으로서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도 많고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기 해설에 있는 정도는 꼭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엘라이자가 중요도가 높아진 이유는 잠깐 설명드리면,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요하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실제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향후 언제든지 변신 1차 생물시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내용이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 전에 출제된 문제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이 사르스코브2죠. 사르스코브2가 언급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단법인 PCR, 그 중에 특히 RT-PCR, 역전사 PCR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럼 코로나가 중요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법 중요하죠. PCR도 중요하고, 그래서 출제가 됐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현재는 이제 전염병을 검사하는 국가 공인 방식이 PCR이에요. 전염병을 검사하는 방식은 그냥 의사들이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검사했더니 당신 음성이야,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뭐 일주일 후에 죽었어요. 그럼 유족들이 소송을 걸 수 있겠죠, 의사들한테.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이 검사 방법으로 했는데 그건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검사하는 방법은 국가에서 법령으로 정할 수밖에 없어요. 뭐 시행령이나. 그래서 현재는 국가에서, 한국에서 인정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렇죠. PCR로 전염병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유전물질이 RNA인 바이러스는 PCR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역전사 PCR, RT-PCR이 공식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꽤 오래된 얘기인데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염병을 검사하는 방법이 이 엘라이자였어요.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생물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서 깊은 내용이죠. 엘라이자는 현재도 뭐 여러 가지 응용될 수 있고 굉장히 파워풀한 기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RT-PCR 출제됐으니까 엘라이자도 한번 출제할까? 뭐 지문 한두 개에는 포함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코로나가 좀 약화됐을 때는 이제 RT-PCR보다는 RAT, Rapid Antigen Test죠.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를 했죠.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뭐 5,000원 정도 했나요? 간이 키트를 사서 검사를 했죠.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꽤 쓸만한 방법이죠. 그 신속 항원 검사 키트의 원리가 임신 진단 키트하고 거의 같아요. 근데 그 원리가 구조는 다르지만 이 엘라이자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엘라이자가 조금 중요도가 높아졌고, 원래도 중요도가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용어부터 보시면, 시험에서는 효소 결합 면역 흡착 측정법 이렇게 나왔는데, 이 용어는 저도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예. 한글로 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엘라이자의 원래 명칭은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입니다. 보면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는 색깔을 내는 발색 효소예요. 그래서 특정 물질을 집어넣으면 색깔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물질을 전환시켜서 효소가 결합되어 있는 이뮤노, 면역이라고 번역되지만 말씀드렸듯이 생물에서 이뮤노는 항체를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효소가 결합된 항체가 꼭 사용됩니다. 솔번트는 항체와
항원의 반응, 결합을 의미하는 거죠. 흡착 반응. 그래서 발색 효소가 결합된 항체가 항원, 여기서는 이제 분석 대상이 항원인 경우가 있어요. 항원에서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한 측정법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제 영어권에서조차 엔자임 링크드 이뮨 솔벤트 어세이는 길기 때문에 잘 안 쓰고요. 그냥 엘라이자라고 보통 말합니다. 한국어로는 엘라이자죠. 그거를 이제 시험 문제를 내면서 그대로 번역한 게 효소 결합 면역 흡착 측정법 같은데 너무 길어서 저도 못 외우겠고요. 여러분도 그냥 엘라이자로 공부하시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다음에 출제가 돼도 괄호 안에 이 엘라이자를 넣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엘라이자라는 게 없어요. 괄호 안에 엘라이자를 안 썼습니다. 효소결합 면역 흡착 측정법이라고 출제하면 좀 이의신청까지는 아니래도 시비가 붙을 수 있죠. 이거 뭘 번역한 이런 용어 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생물학자들도 안 쓰는데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로 안에 엘라이자를 넣어주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엘라이자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맞출 수 있을 거고요. 설명에서는 길기 때문에 저는 엘라이자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5개 선택 지문이 있었는데 문제 자체는 단백질의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기법이 아닌 것은이었죠. 그래서 노던 블라팅이었죠. RNA 분석에 사용되는 그게 정답이었고 나머지 4가지는 다 단백질에 사용되는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엘라이자도 단백질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자, 설명 잠깐 보시면 엘라이자는 효소가 결합된 항체를 필수적으로 사용한다. 이름에 나와 있죠. 효소가 결합된 항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효소는 말씀드렸듯이 무색 물질을 색깔이 있는 물질로 변환시켜주는 효소예요. 자, 다음에 엘라이자는 특정 분석 물질이 이 시료 안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무색으로 남고 존재하면 효소에 의해서 그 용액 색깔이 바뀌어서 이 시료에 특정 분석 물질이 존재한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엘라이자가 더 파워풀한 이유는 정량이 가능합니다. 분석 대상 물질의 양이 얼마인지를 얘가 20 나노그램이 있는지 78 나노그램이 있는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하는 거하고 정량을 할 수 있는 건 사실 수준이 다른 정확도를 갖습니다. 근데 정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엘라이자는 굉장히 의미가 큰 분석법이에요. 뒤쪽에 다시 보시게 됐지만 분석 대상 물질 양이 많으면 발색 강도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대상 물질의 양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림 보시면 이렇게 엘라이자를 시행한 결과인데 분석 대상 물질이 없는 데는 무색으로 그대로예요. 분석 대상 물질이 많은 데는 색깔이 진합니다. 좀 적은 데는 색깔이 옅어요. 그 정량을 하는 거는 이제 표준 물질을 사용을 해서 캘리브레이션 커브 고정 곡선을 그리면 됩니다. 예. 표준 물질을 내가 헤모글로빈의 양을 측정하고 싶어요. 그럼 내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양을 측정할 건데 헤모글로빈 표준 시료를 삽니다. 그래서 1 나노그램, 10 나노그램, 100 나노그램, 1000 나노그램, 1mg이네요. 이렇게 시료를 쭉 준비한 다음에 엘라이자를 측정을 해요. 그럼 발색 강도가 다르겠죠. 그걸로 곡선을 그리죠. 그럼 표준 곡선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내 혈액 속에 시료를 엘라이자를 측정을 하면 발색 강도가 얼마면 내 혈액 속에는 135 나노그램의 특정 부피당 135 나노그램의 헤모글로빈이 존재한다. 이걸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정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엘라이자의 기본 원리를 보시면 엘라이자는 이런 플레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걸
플레이트를 다시 그린 건데 여기 하나하나에 반응을 시킬 수 있는 오목한 부분이 있죠. 요거를 웰이라고 합니다. 우물이란 뜻이죠. 자, 웰이고 이 전체를 플레이트라고 해요. 엘라이자는 보통 여기 12줄, 이쪽으로 8줄이죠. 그래서 12 곱하기 8 형태의 곱하면 96개의 웰이 되죠. 96웰 플레이트를 사용합니다. 96웰 플레이트는 엘라이자 뿐만 아니라 분자 생물학이나 생물학에서는 12 곱하기 8 형태의 96웰 플레이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표준화된 거예요. 물론 뭐 10 곱하기 10으로 100개의 웰이 있는 플레이트를 만들 수는 있는데 XY축의 길이가 같으면 이제 90도 돌린 상태로 잘못 어딘가 끼웠을 때도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X축과 Y축의 길이가 다른 것도 필요하고 이게 다루기가 편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라이자는 주로 96웰 플레이트를 많이 쓴다. 그래서 요 96웰마다 각각 다른 반응 용액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발색시키면 엘라이자 반응이 끝나고 이 플레이트를 기계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럼 기계에서 디텍터 검출기가 96개 웰의 발색 강도를 다 측정을 해줘요. 자, 이게 엘라이자 리더 분석기기죠. 여기 96개 플레이트 보이시죠? 뚜껑이 닫혀서 이제 발색 강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모니터 조그만 게 있죠? 여기 엘라이자 분석기기 정도 되면 지금은 가격이 싸졌겠지만 사실 옛날에는 1000만원, 2000만원, 뭐 5000만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자체 프로그램이 다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표준 물질 넣고 하면 보정 곡선 자동으로 그려주고 뭐 시료의 농도, 양을 측정해주고 리포팅 해줍니다. 그리고 뭐 보통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PC랑 연결이 돼요. 그럼 PC에 프로그램 깔면 PC에서 다 분석치를 다양하게 다룰 수가 있죠.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엘라이자고요. 자, 엘라이자에는 두 가지가 존재해요. 다이렉트 엘라이자라는 방식이 있고 인다이렉트 엘라이자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다이렉트는 그냥 뭐 직접 엘라이자고 인다이렉트는 간접 엘라이자죠. 근데 그냥 이 지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 직접과 간접이 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 기출 해설 자료가 아니고 참고 자료에 좀 엘라이자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자료를 작성을 했고 거기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다이렉트 엘라이자만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다이렉트 엘라이자, 간접 엘라이자는 단백질 분석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전염병에 감염됐는지 측정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용도 자체가. 그래서 이 문제에 맞는 거는 다이렉트 엘라이자고 단백질 자체의 존재 유무나 그 정량을 할 때는 다이렉트 엘라이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시로서 다이렉트 엘라이자, 직접 엘라이자만 자료에 넣었습니다. 자, 엘라이자의 원리고요. 이게 96웰 플레이트죠. 거기에 이제 하나의 웰을 이렇게 크게 그린 겁니다. 근데 이 96웰 플레이트는 원래 가격이 비싸요. 이유는 여기 웰 안에 보시면 1차 항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체는 생산하기도 쉽지 않고 순수 분리하기도 어려운데 그걸 생성한 다음에 그거를 주로 플라스틱 웰인데 내벽에다가 이렇게 조밀하게 다 꽂아서 붙여줘야 돼요. 코팅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엘라이자 플레이트 자체가 비쌉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나오지만 엘라이자 플레이트는 이렇게 96개를 다 쓰는 경우도 있고 이 플레이트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요 바깥쪽에 이 프레임하고 내부에 요 웰이 분리되는 타입도 있어요. 요 웰 내부에 항체를 코팅하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립 형태로 8개의 웰이 붙어 있고 그럼 이 비어있는 프레임에다 이렇게 딱딱 끼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프레임은 96개의 부분이 비어있고 아니면 이쪽으로 12개의 웰이 쭉 스트립 형태로 붙어 있어요. 안에는 웰 내부에는 항체가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비싸죠. 12개만 쓴다 그러면 12개의 웰 스트립을 여기 프레임에다, 비어있는 프레임에다 딸깍 꽂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96개 웰을 다 쓸 수도 있고 일부 웰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는 96개 웰을 다 사용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이 웰 안에 1차 항체들을 타닥타닥 붙입니다. 여긴 2개만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수의 항체들을 붙여요. 여기에다 시료를 투입합니다. 시료는 혼합물인데 거기 항원, 자, 1차 항체는 Y자로 생겼고 여기와 여기에 항원에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있죠. 그래서 항원이 존재하는 시료를 넣으면 항원은 여기 1차 항체에 이렇게 붙겠죠. 그 다음에 다른 물질들은 이 항체에 붙지 못합니다. 이 형태에서 워싱을 합니다. 그러면 이 1차 항체와 항원은 1차 항체가 벽에 고정되어 있고 항원은 항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워싱이 안 되지만 나머지 물질들은 다 워싱이 돼서 없어지죠. 그럼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2차 항체를 투입을 합니다. 2차 항체는 요게 2차 항체죠. 그래서 이 부분이 2차 항체고 2차 항체는 아까 항원에 역시 결합을 하는데 다른 부분, 1차 항체가 결합한 부분에 반대쪽에 결합을 할 수 있죠. 이 형태로. 그 다음에 이 2차 항체에는 효소가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효소를 그린 건데 효소는 말씀드렸지만 무색 물질을 색깔이 있는 물질로 바꿔주는 발색 효소입니다. 자, 2차 항체를 투입했는데 어떤 2차 항체는 항원에 이렇게 결합을 했죠. 근데 어떤 2차 항체들은 자리가 없으니까 결합을 못합니다. 다시 워싱을 하죠. 그러면 결합 못한 2차 항체들이 씻겨 나가게 되고 이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벽에 결합된 1차 항체, 항원, 2차 항체, 2차 항체에는 효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형태를 샌드위치라고도 불러요. 항원이 가운데 있고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죠. 1차 항체, 항원, 2차 항체, 그다음에 효소 형태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기질을 투입합니다. 무색의 기질, 이런 것들을 기질 용액을 투입을 하면 여기 2차 항체 끝에 효소가 붙어 있죠. 이 효소가 무색 물질을 유색 물질, 여기서는 파란색 물질이죠. 발색 물질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 웰이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서 푸른색을 띠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시료에 항원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엘라이자, 특히 다이렉트 엘라이자의 원리고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시료에 항원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고 똑같이 이제 웰에 여기 1차 항체들이 붙어 있죠. 시료를 투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빨간색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항원이 없는 시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항원들이 붙지 않는 거죠. 기타 물질들은 결합하지 않고 얘를 워싱을 하면 아무것도 결합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형태가 다시 됩니다. 항원도 없고 그냥 1차 항체만 내벽에 붙어 있는 상태가 되죠. 거기다 다시 이번에 2차 항체를 투입을 하죠. 근데 2차 항체는 어디에 붙죠? 항원에 붙습니다. 근데 지금 경우는 이렇게 여기 항원이 없는 거죠. 1차 항체만 존재하는 거죠. 그럼 2차 항체가 붙을 데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다시 워싱을 하면 2차 항체도 다 워싱돼서 나가버립니다. 그럼 다시 이 형태로 돌아오는 거죠. 그냥 벽면에 1차 항체만 붙어 있는 거죠. 거기에 다시 기질을 투입해요. 그래봤자 이번엔 효소가 없죠. 2차 항체가 다 씻겨서 워싱 아웃 됐으니까. 효소가 없기 때문에 무색 물질을 투입해도 효소가 발색 물질을 바꿔주지 않기 때문에 발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 웰이 그냥 투명한 걸 유지하게 되죠. 정리하면 이렇게 시료에 항원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붙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발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반응을 시켰지만 색깔이 없는 투명한 경우는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항원이 시료에 없었던 거죠. 여기 설명은 뭐 다 말씀드린 거고, 다시 한번 보시면 다이렉트 엘라이자에서는 1차 항체가
외의 내벽에 붙어 있습니다. 구입하는 거죠. 거기 항원 결합시키고, 그 다음에 이 항원이 분석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2차 항체를 다시 붙이는데 2차 항체는 효소가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거기에다 기지를 투입하면 2차 항체에 붙어 있던 효소에 의해서 발생 물질로 전환되고 색깔을 띠게 되고 그 항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죠. 자, 방금 그림은 이제 항원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발생 여부로 판단하는 거고요. 엘라이자는 훨씬 더 정밀한 측정법이라서 항원의 양까지도 정량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원리에 대한 그림이고 쉽죠. 자, 요 외를 이번에 넓적하게 그렸어요. 1차 항체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뭐 100만 개, 1000만 개 붙을걸요. 저도 잘 모르지만 이게 많은 수가 붙어 있는데 이제 10개만 그렸습니다. 시료를 투입했는데 시료 내에 분석 대상인 항원의 양이 적은 경우에요. 그러면 10개의 1차 항체가 있는데 2개의 1차 항체만 항원 4개가 붙었죠. 그 다음에 워싱을 하고 2차 항체를 붙이면 여기만 항원이 있는 2차 항체도 항원에만 결합하죠. 2차 항체도 2개밖에 못 붙죠. 그럼 효소도 2개밖에 없죠. 그럼 발생 물질이 많아도 효소가 2개니까 발색 강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항원의 양이 원래 적었기 때문에 이 웰에서는 최종적으로 발색이 약하게 일어나죠. 근데 항원의 양이 많은 경우를 보시면 1차 항체가 10개가 있는데 시료를 투입했더니 시료에 항원이 많아서 이렇게 8개 1차 항체에 다 붙었습니다. 16개의 항원이 존재했죠. 그러면 2차 항체도 많이 붙고 당연히 효소도 많겠죠. 그러면 기지를 투입했을 때 효소가 많으니까 발생 물질로 바뀌는 양이 많기 때문에 얘는 강한 발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료에 항원이 적을 때는 분석 대상인 항원이 적을 때는 발색이 약하고 항원이 많을 때는 발색이 강하죠. 그래서 그걸 보고 발색 강도를 측정을 해서 정확히 시료에 존재하는 항원의 양을 정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설명이고요. 그러면 이 항원은 무엇인가? 항원은 어떤 물질이든 사실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분석하는 경우에 단백질을 항원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근데 그 외에도 어떤 물질, 탄수화물도 항원으로 쓸 수 있고, 뭐 화학물질도 항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양을 정량할 수도 있고, 화학물질의 양을 정량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탄수화물의 양을 정량하고 싶다 그러면 이 탄수화물이 그림의 항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항원에 결합할 수 있는 1차 항체와 2차 항체를 판매하면 판매하면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차 항체와 2차 항체를 확보할 수 있으면 모든 항원, 화학물질이든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어떤 물질이든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단백질을 갖고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제 새로운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내가 어떤 물질을 새로 찾았는데 정량을 꼭 해야 되는데 엘라이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 연구자들이 항체를 실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연구 그룹에 의뢰를 해서 비싼 돈을 주고 확보를 할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1차 항체와 2차 항체를 확보할 수 있으면 그 물질에 대해서 엘라이자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라이자는 단백질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 맞죠? 그럼 추가적으로 좀 예시를 한번 들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모글로빈의 양을 정량하고 싶어요. 내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이 부족한지 측정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웰 속의 결합 형태를 보시면 이 헤모글로빈에 결합하는 1차 항체가 코팅 되어 있는 엘라이자는 당연히 판매가 됩니다. 그걸 구입한 거죠. 자, 1차 항체는 헤모글로빈에 붙어요. 빨간색 오각형이 이제 항원인데 이 경우는 헤모글로빈인 거죠. 1차 항체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다음 2차 항체, 헤모글로빈에 결합할 수 있는 2차 항체 용액을 같이 구입을 합니다. 걔는 효소가 결합되어 있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요게 엘라이자 96웰 플레이트죠. 예.
비싸기 때문에 이제 스트립 형태로 샀습니다. 그래서 요쪽 좌측 아래 그림을 보시면 표준 시료도 사서 여기 첫 번째 줄 12개의 웰에는 표준 시료를 농도가 다르게 투입을 한 다음에 농도 보정 곡선을 작성을 할 거예요. 아래쪽에 4개는 내 혈액에서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헤모글로빈의 양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한 번만 측정하면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4번 측정해서 평균 값을 내려고 해요. 그러면 이런 플레이트를 준비해야 되겠죠. 플레이트가 비싸니까 스트립 형태로 12줄짜리 스트랩하고 4줄짜리 스트립을 이렇게 잘라서 쓸 수 있습니다. 꽂습니다. 여기에는 헤모글로빈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1차 항체가 그 웰의 내벽에 많이 부착되어 있죠. 코팅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위쪽 줄에는 헤모글로빈 표준 용액을 사서 1나노그램, 2나노그램 아니면 2, 4, 6, 8, 10, 12 이런 식으로 농도를 다르게 투입을 합니다. 여기 아래쪽 4개의 웰에는 내 혈액 샘플을 동일한 혈액 샘플을 4개를 투입을 하겠죠. 워싱을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1차 항체들이 코팅되어 있고 내 헤모글로빈들이 이렇게 붙겠죠. 아니면 표준 시료에 있는 헤모글로빈들이 붙어 있는 상태죠. 워싱을 하면 나머지는 씻겨 나가고 이번에는 2차 항체를 여기 12개와 4개의 웰에 다 투입하는 거죠.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있는 부분에는 2차 항체가 붙겠죠. 효소를 가지고 있죠. 다시 워싱을 해서 결합하지 않은 2차 항체를 제거하죠. 그 다음에 다시 기지를 투입하는 거죠. 기지를 투입하면 효소가 있기 때문에 무색 물질이 푸른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쪽 위쪽은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낮은 샘플부터 높은 시료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발색 강도가 강해지겠죠. 그래서 요걸 갖고 분석을 하면 기계가 캘리브레이션 커브 보정 곡선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보정 곡선이 사실 이렇게 직선으로 나와야 되죠. 이쪽 측은 X축은 자, X축은 헤모글로빈의 농도겠죠. Y축은 발색 강도겠죠. 내 헤모글로빈 혈액 시료의 발색 강도가 여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와서 농도를 찾아내면 내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의 농도를 찾으실 수 있겠죠. 자, 이건 그냥 예시라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시 부분이고 헤모글로빈 등 단백질의 정량을 할 수 있다. 단백질을 명확히 분석할 수 있고 정량까지 할 수 있으니까 아주 파워풀하고 정밀한 분석 방법이다. 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다 설명드린 거라서 빠르게 보시면 단백질 중에 헤모글로빈을 예시로 들어서 다이렉트 엘라이저를 이용해서 정량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1차 항체가 엘라이저 플레이트 웰에 고정시켜져 있죠. 그걸 구입하는 거죠. 두 번째, 표준 시료 용액을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일부 웰에 투입한다. 그다음 분석 대상 시료, 나의 혈액 샘플을 이제 일부 웰 투입했죠. 3번 2차 항체 용액을 투입하고 효소가 결합되어 있는데 워싱을 하겠죠. 발색 반응을 일으키면 아까 보셨듯이 엘라이자 분석기기에 투입하면 얘가 농도 보정 곡선을 자동으로 그려줍니다. 보통 아니 PC에서 자동으로 그리죠. 그러면 내 혈액 샘플의 헤모글로빈의 양을 정량 분석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엘라이자 부분을 보셨고요.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죠. 그림 위주로 빠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설이 길어져서 정리하겠고요. 자, 이번 문제는 분자생물학 문제였는데 단백질 분석 기법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이 문제였고 노던 블라팅은 RNA 분석 기법이기 때문에 정답이었죠. 1번이 틀렸고 나머지 4가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쉬운 용어 2가지 에드만 분해법, 그리고 2차원 전기영동 보셨고 어려운 용어 2가지 IEF, 등전점 전기영동, 그리고 마지막에 엘라이자를 보셨습니다. IEF와 엘라이자는
혹시 다음에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봐두시는 걸 추천하고요. 이 기출문제 해설에 있는 내용은 공부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참고 자료에 더 자세히 나와 있지만 그 정도로 자세히 공부하실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황을 봐서 판단하시고요. 이 문제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난이도 하입니다. 1번 답이 워낙 쉬웠기 때문이죠. 이 문제의 의미는 이 문제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언급된 4가지 용어들이 향후에 출제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어는 하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방어하실지는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기출자료 여기에 있는 부분은 꼼꼼히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기출자료를 보고 이해가 잘 된다 그러면은 뭐 참고 자료까지 나는 안 보겠다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출제된다면 이 기출자료에 있는 정도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출제되는 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죠. 긴 해설이었지만 26번 문제 해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